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손자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전략이라는 위대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무대인 혼란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하루도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손자는 바로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병법의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과연 어떻게 병법을 연구했을까요? 그는 다른 학자들과는 그 시작부터가 좀 달랐습니다. 바로 오래된 전쟁터, 고전장에서 그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병법서를 읽는 게 아니었던 거죠. 직접 그 옛 전쟁터들을 일일이 발로 찾아다닌 겁니다. 그 땅을 직접 밟아보면서 옛날 군대는 여기서 이렇게 진을 쳤겠구나. 왜 이쪽은 이겼고 저쪽은 질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했던 거죠. 말하자면 손자에게 이 고전장은 승리와 패배의 모든 원인이 기록된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교과서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그렇게 전장을 헤매던 어느 날 손자는 정말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당대 최고의 사상가였던 공자였죠. 그리고 이 만남이 그의 병법 사상에 아주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공자에게는 좀 씁쓸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상갓집 개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게 왜 붙었냐면 적나라에서 제자들과 헤어진 공자가 굶주린 채로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저분 모습은 성인군자 같은데 꼭 상갓집 개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공자 본인도 이 말을 전해 듣고는 정확하게 봤다면서 쓴웃음을 지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자, 손자는 군중들 틈에서 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공자는 그러니까 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어진 사람을 등용하면 굽은 사람도 저절로 고다진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손자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어찌하여 벼슬을 하셨던 노나라는 바로잡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쫓겨나셔야 했습니까? 하고 말이죠. 공자의 그 높은 이상이 이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본 정말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공자와의 만남을 통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절감한 손자는 이번엔 제나라의 명제상 안평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의 큰 위기를 해결했던 아주 놀라운 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게 바로 이도살삼사, 글자 그대로 복숭아 2개로 3명의 장수를 죽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나라엔 아주 오만하고 힘이 센 장수 셋이 있었는데 이게 나라의 큰 골칫거리였어요. 안평중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칼이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숭아 딱 2개를 그들 앞에 던져주었죠. 가장 공이 큰 2사람만 이걸 가질 자격이 있다면서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장수들은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싸우다가 결국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3명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바로 그들의 자존심과 공명심을 역이용한 거죠.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나라의 큰 우환을 제거한 겁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적을 무너뜨린 정말 무서운 계략이었어요. 안평중의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의 머릿속에 정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병법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 그 전제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 손자에게 병법이란 건 뭐였을까요? 당연히 싸워서 이기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죠.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기는 것. 바로 이 백전백승이야말로 병법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평중의 계략을 듣고 나니 이 생각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100번을 이기려면 당연히 100번을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싸움에는 반드시 아군의 피와 희생이 따르고 나라의 힘이 소모되는 대가가 뒤따릅니다.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손자는 병법의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바로 부전이승.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뛰어난 최상의 병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마치 안평중이 복숭아 2개로 세 장수를 쓰러뜨렸던 것처럼요.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손자는 곧장 초나라와 송나라가 맞붙었던 옛 전쟁터 홍수 강가로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생각이 왜 옳은지를 증명해줄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 사례와 마주하게 되죠.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고사성어 송량지인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시 송나라의 양공이 초나라 군대와 여기서 싸우게 됐어요. 초나라 군대가 한창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신하들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공격하시죠! 라고 했지만 양공은 거절합니다. 왜? 적이 아직 전열을 갖추지도 않았는데 공격하는 건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의롭지 못하다는 이유였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참혹한 대패였습니다. 어설픈 명분과 자비심이 나라를 망친 거죠.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말했던 그 인이라는 이상이 냉혹한 전쟁터에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패배의 흔적이 남은 홍수 강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손자의 머릿속에 문득 노자의 가르침 하나가 떠오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바로 상선약수죠. 그는 저 유유히 그리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 속에서 병법의 가장 깊고 오묘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손자가 물을 통해 깨달은 병법의 핵심, 그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첫째로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적응한다는 뜻이죠. 둘째, 물은 언제나 높은 곳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적의 강점은 피하고 약한 곳, 빈틈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셋째, 물은 부드럽잖아요. 하지만 그 부드러운 물이 계속되면 단단한 바위도 뚫어버립니다. 유연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좁은 골짜기에서 한 번에 쏟아져 내리는 물의 기세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자는 생각했어요. 군대를 운용하는 것도 바로 이 물과 같아야 한다.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고 적의 강한 곳은 슬쩍 피하면서 약한 곳을 치고 들어가서 한 번 기세를 타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마침내 도달한 병법의 새로운 경지였던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